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전례 없는 한파로 정부의 미분양 주택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의 다 했는데도 미분양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서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혈세로 미분양 주택을 사는 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그렇죠. 예, 정부가 직접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요가 있다 없다. 무슨 미분양 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 지금 네.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지금 심각하고요. 우선 세 가지를 좀 간결하게 네. 설명하면 첫 번째는 미분양 물량이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5만 8천 가구. 5만 8천. 예, 그리고 이제 일부 통계는 연말까지 한 6만 1천 가구다. 이런 지금 통계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6만 1천. 6만 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는 그 6만 2천 가구가 정부가 보는 평균 미분양 가구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평균치가 과거에 10년 이렇게 보았더니 평균 미분양 물량이 이제 6만 2천 호를 넘어서면 말 그대로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위기 상황의 기준이 한 6만 2천 채다.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좀 이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진다. 위험한 상황. 네, 이 네. 숫자가 오늘 좀 기억하시고 6만 예, 한 교수님하고 저의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년 전에는 이제 2만 가구, 18,000 가구였는데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6만 1,000이라고 하면 지금 2년 만에 4만 가구가 급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할 만한 시장의 미분양 물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6만 2천 가구가 또 왔다는 점은 이제 평균치를 올해가 세 번째는 예상인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말은 6만 천 가구지만 사실은 7만 내지 8만을 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건설에서 미분양이 난지 여부는 건설사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사가 지자체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보고를 안 해도 이게 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드러내놓고 미분양 냈고 났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안 잡힌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16만 5천 가구가 우리의 최대치였어요. 미분양에. 역대 과거에 16만 5천 언제쯤? 다시 그게 이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인데 이때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16만 호를 넘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증권사의 예측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을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국토부가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건설사의 줄도산이나 말하자면 자금난이나 연쇄 부도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저는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줄 필요가 있다고서 원장님 보시는 네, 거예요? 지금 상황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도 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여기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지만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래서 중공후 미분양이 약 7천 가구 정도로서 과거에 많았을 때가 2만 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한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장 안정 정상화 경착륙을 막기 위한 안정화 정상화를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 조치로 이제 필요성이 조금 인정된다는 주장인 반면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이 미분양 사태 정부의 매입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예전에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008년 9년도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16만 5천 호가 됐을 때 이 기존에 있던 주택 매입 임대 플러스 미분양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일부. 근데 그때는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 한 가지 말씀 올릴 게 그러니까 분양가 만약에 지금 1억인데 그것을 이제 건설사의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돌린다든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원가 수준에 산다라면 국민의 비판이 없거든요. 원가 수준에 네네. 네. 안 팔리고 있으니까 미분양이니까요.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방치하면 이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안 팔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50에서 한 60, 70%에 매입하는 게 이제 그전 정부의 매입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의 절반. 네네, 분양가에. 분양가에.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는 유동성을 확보해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건설사가 나름 재무 구조를 조정을 충분히 거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리딩을 잘 했어요. 이번에는 문제는 뭐냐면 가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분양을 매입하라고 그랬지 얼마에 사라고 매입 가이드가 없고 이 와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12월 3일하고 12월 때 이 한 군데는 광진구에 그 안틸라이 자양이라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고요. 한 군데는 이번에 뭐 나온 그 수육 칸타빌 그거를 매입을 했는데 제가 매입 가격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육 칸타빌은 79억에 28가구를 매입을 했는데 36가구 전용 28 이하요. 했는데 평균 가격이 2억 3천에서 4천 나오는 거예요. 한 채당. 근데 주위의 시세가 그 시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양가의 15%를 할인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LH는. 예. 근데 분양가에서 15% 할인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칸타빌이. 이미. 네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분양가 15%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그 가격으로 그 가격에 산 것을 가지고 LH가 사줬다? 좀 문제가 있죠. 이상하겠네.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안틸리아 라야 자양은 이제 이것도 28가구인데요. 전용 25제곱미터예요. 25제곱미터인데 평균가를 하니까 98억에 28가구를 매입했는데 평균가를 하니까 3억 5천 정도 나옵니다. 한 채당. 그런데 그 주위의 시세, 그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거리, SK 강변뷰라고 있어요. 오피스텔이 똑같은 게. 이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7년도 입주예요. 이 주택의 가격이 2억 4천입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1억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1억 신축이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 LH 입장에서 2억 4천짜리 사서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공공임대로 매입임대로 돌리는 것 하고 굳이 신규 주택이 미분양된 거를 3억 5천 비싸게 평형은 똑같아요. 네. 그걸 산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적으로는 뭐 큰 무리가 없고 기준이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배임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네 1억이나 손해 보게 비싸게 산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아까 그 안틸리아 자양 요즘 이름이 어려운데. 아파트 이름도 어려워. 광진구 안틸리아 자양동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 전철역 바로 근처인데요. 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자양동에 있는 건데요. 한국말을 좀 쉽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아파트 이름 28제곱 전용 25제곱미터인데 앞으로. 3억 5천이면 지금 강남에도 이 값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조사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 네. 그럼 이 두 광진구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아까 수육 칸타빌 네네. 이걸 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걸 지시하고 나서 산 겁니까? 그 전에 산 이미 겁니다. 그 전에 산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고는 좀 다른 관계는 없는 거네 이거는. 그 전에 샀다면서.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한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는데요. 이 미분양 매입 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이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조건이 나옵니다. 법에. 예. 법에 나오는데 그 지역에 한정돼 있어요. 규제 지역, 조정 지역. 조정 대상지. 근데 1월 3일 날 풀었잖아요. 우리가 다 규제 지역을. 강남 용산 지역. 고전에 산 거예요. 그때는 해당이 되니까. 음. 풀고 나니까 이제 강남 사고만 예, 남았잖아요. 이제는 못 사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이는 있죠. 분명히 있지만 타임은. 규제의 그 어떤 시간 틈을 좀 이용을 한 거네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장님 어때요? 지금 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 비싸게 교수님, 사줬다 이런 예, 얘기야. 이제 그 지적도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약간 하고 싶은데. 배임까지 지금 얘기돼요. 네, 그런데 LH의 배임. 배임까지는 제 저는 배임이죠, 좀 그건 좀 원장님. LH 조금 배임 좀 중요한 거예요. 좀 과도한. 아니 좀, 2억에 네. 살 수 있는 걸 3억에 국민 세금 갖고 그러니까 사는 게 저도 말이 잠깐 되나요?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 여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있는 건데 지금 바로 그냥 한 교수님이 그냥 이게 가격이라든지 본질적 문제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한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과거에 LH를 저도 뭐 LH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제가 좀 여기 변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도 또 좀 짚어보면 또 과거에 조금 그 원칙적인 부분 기준은 나름 있다. 우선 그 수율이 칸타빌은 15% 할인 아까 했죠. 아니 우선 하나씩 칸타 15%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좀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혜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특혜다. 특혜가 아닌가 특혜다. 하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15% 할인된 가격에 했다는 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어땠나 했더니 네. 이제 한 교수님 말씀에 의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과거에는 매입할 때 한 30% 선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30% 할인된 가격에 그때도 LH라든지 또 지금 보면 허그라고 하는 그 전신에서 대한주택보증공사가 환매 조건부로 이렇게 매입했고 또 매입해서 이제 지금 LH죠.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전환해서 분양한 적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야당은 한 교수님 말씀을 이제 일리가 가는 게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50% 반값으로 하자. 이 우선 가격이 미분양주택 사는 거는 야당이 찬성을 해요? 찬성해요. 찬성을 하는데 찬성은 하는데 지금 한 교수님과 비슷한 이제 논리 맥락으로 이게 좀 싸게 하자는데 그렇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결론. 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LH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단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국민주택 짓잖아요. 임대주택. 이 단가와 감정평가 가격 중에 낮은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또 상황이 달라져서 국토부도 지금 저도 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국토부의 생각도 이걸 가지고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고 가격.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이 계속 지금 나와야 될 부분인데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매입할 것인가. 예산은 지금 7조 3천억으로 거의 정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몇 평형을 할 것인가, 또 임대 수급, 그러니까 전환했을 때 임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좋습니다. 좋은데요. 가격.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7조 3천억 좋습니다. 이제 건설사 유동성도 지원해주고 또 공공임대주도 긍정적 면이 많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도 50%나 이렇게 50%는 너무 심하지만 하여간 저렴하게 사라는 얘기잖아요. 분양가에 그럼 할인을 상식적으로 많이 우리가 중요한 점은 그거죠.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 가이드를 다 말씀 주셨는데 핵심은 얼마에 사냐잖아요. 가격. 네, 얼마에 사냐. 예를 들어서 만 채라도 30%에 사오면 국민이 누가 반대겠어요. 30%에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100원짜리를 갖다가 40원에 분양하면 누가 욕을 하면 누가 비판을 해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박수를 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기준을 정해달라. 가격 기준. 네, 다른 것을 뭐 고민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가격 기준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누가 어느 봐도 정도 주택 가격이 정도 하락하는 하면,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정하면 국민들이 조금 동의를 할까요?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중이니 하락하는 시세에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사는 시점에서는 이 기준을 본다라면 이것보다 10에서 20%는 무조건 저렴해야 그나마 인정을 하지. 시세보다 10에서 20%는 근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보면 분양가의 15%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분양가가 지금 40%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는 칸타빌, 광주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분양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걸 어느 지역에 어떤 걸 사느냐도 저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 사례도 많고 이제 국토부도 그렇게 할 걸로 보여져요. 뭐 허구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회의해서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데 우선 과거 사례를 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먼저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앵커님 하나는 이 미분양 그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양이라고 그러면 이제 초기 미분양이 6개월 이내에 말하자면 순위 내가 있고 예비 당첨자가 있고 또 현금 주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분양 그렇게 임의로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첫째 지역은 과거의 경험은 서울은 좀 제외했었고 서울. 비수도권이 우선됐어요. 근데 여기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미분양 물량은 지금 6만 1천 가구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악성 미분양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청장이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그래. 이게 한 7천 가구 정도 돼요. 이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았을 때가 약 2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성 미분양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지금 이번에 매입 대상이 될 것이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 예, 그리고 지금 이 국토부가 확보한 예산이 중요한데요. 재정이 한 7조 3천억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예, 28%의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써가지고 보니까 7조인데 이 매입하는 목표는 3만 내지는 3만 5천호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한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지방 이번에도 지방 중에서도 어디가 미분양이 많을까요? 대구 경부. 부산 경남이에요. 여기 전남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분양이 많고 악성 미분양이 많은 이 지방이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가 될 것인데 이 아파트도 소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억 5천 정도 됩니다. 서울이 10억 5천 정도 되고. 그런데 7조 3천억을 가지고 매입할 3만 가구 정도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한 채당 가격이 1억 7천 정도로 추정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7천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아파트가 소형이 될 게 뻔해요. 그렇죠. 아주 소형.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매입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소형을 매입한다면 요즘은 대개 다 국민 평형이라고 그래서 25평에서 34평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수도권 결국은 이제 이게 미분양이 더 축적이 되면 이 수도권으로까지 서울을 제외한 데까지 올 것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방 위선 뭐 소형인데 악성 미분양 하니까 분양이 안 될 곳에 가격도 안 맞는 곳에 아주 작은 거 사서 공공 임대로 하면 세입자들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그렇죠. 빈집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이제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곳에 것을 매입을 했다. 이건 또 국민들한테 비판을 면할 수 그럴 것 없고요. 같아요. 효과가 떨어져. 살기 어려운 데서 네, 사놓고 뭐 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의 것을 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 겪어서 어려운 현장, 입지가 좋고 그런데도 지금 들어가면은 할인 분양하는 것처럼 지금 수익 칸타빌도 전철역 바로 앞이에요. 그런 데를 갔다가 그러면 아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할인해서 사면 수요자도 다 채울 수 있고 결론은 다시 또 가격으로 옵니다. 가격으로 온다. 결론은 가격으로 와서 그러면은 적정한 가격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다라면 국민들도 다 박수를 칠 것인데 지금처럼 비싸게 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땐 국민들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싸냐 비싸냐의 기준은 원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조언을 하다가 보면 개발 이익이 한 15% 정도가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러지만 다소 여기 토지와 건축비 외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약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원가는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게 건설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건설 원가 왜 원가를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인데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또 하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원가 정도는 보존해 주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이제 보건대 시세가 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세 번째는 감정 평가사가 객관적으로 한 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근데 저의 생각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교수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이익을 아니, 보려고 지었다가 그러니까. 그냥 고분양가로 했고 그게 브랜드도 좋지 않고 수요도 없어서 사업에 실패한 걸 네. 국민 헬스로 이걸 다 보전해 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할인율은 좀 낮아져야 된다. 원가 보전은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예, 보전을 저는 해야 된다는 원가 얘기? 이하로 아니요. 그 원가 이하로라도 지금 워낙 자금 경색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PF 보증을 이제 10조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또 미분양에 대한 5조를 했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절대 부족해요. 지금 미분양 물량이 3만 5천 가구 앞으로 10만 가구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27조로 보입니다. 어휴. 그러니까 다 사줄 수는 없는데 네. 여기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저희 얘기는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좀 심각하게 네. 좀 주도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건설 회사들은 이 대책에 대해서 원가를 좀 보전해 준 수를 원하고는 있다. 그렇죠. 좀 이상하네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해놨다가 안 팔리면 다른 제조업들은 망하는데 네. 건설회사는 사준데 원가를 보전해달라?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대한민국 그 논리에 의한다면 대한민국 국호를 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건설민국이라고 했대요. 어떻게 왜냐하면 돈 벌 때는 다 벌어가고 예, 망할 것 같으면 원가에 해주고 망할 일이 없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모든 국민이 건설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예. 자영업은 왜 하게 놔두고 대출해줍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네. 때. 그거는 건설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네. 그러면 건설사가 그러면 만약에 벌었을 때 국민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도- 부분에서 공정성이 좀 잘못됐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뭐예요, 그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물을 처리하잖아요. 네, 처리하는데 이 돈이 누구들 국민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국민들한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왜 만약에 원가에도 안 팔리는 시장이라면 그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은 토지 가격이 내려가겠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토지 가격이 내려가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국민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이 줄겠죠. 중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건설사 할 때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자유시장 공정 논리에 의하면 균형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이 버블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국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하잖아요. 다 물어보면 80%가 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고 제자리에 가려면 지금 이 버블이 껴있는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분양을 매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잠깐만 제가 네. 그냥 한 1, 2분만 쓸게요. 네, 네. 왜냐하면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말씀을 이제 부인하나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또 좀 중요해요. 교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네. 뭐냐 그러면 순전히 이제 건축이나 외국도 보면 건설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이건 사실은 정부가 공공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제 잘하면 공공임대를 늘려주면 결국은 혜택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6에서 좀 높아지잖아요, 한 교수님. 그런 또 긍정적 효과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니, 또 세금 잠깐만 비싸게 잠깐만 요 얘기 네, 거의 그 맞아. 아니, 짧게. 예,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이 주택은 공공성도 있어요. 공공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짧게 국민 하면 주거복지에서 하나는 중요하다. 예,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 공급 측면이라는 게 특히 서울은 부족하잖아요. 지금 네. 경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민간에서도 공급이 만약에 이번에 부도가 나서 건설회사가 공급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3, 4년 후에는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지역을 예를 놓고 보면 네. 공급이 부족해져서 다시 3, 4년 후에는 전세값과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급은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도록 돼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2011년에 삼부토건이나 동양건설처럼 만약에 건설사의 줄도산이나 연쇄부도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공급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또 더 해야 될 얘기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미분양 주택 매입 논란은 그 주제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 게 네. 상당히 그 갈등이 많네요.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두 분에서 들어보면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이제 데서 굉장히- 옥석 구분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구 노력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아주 낮게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건설사의 페널티니까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낮게 할 거냐. 예, 그거는 정할 겁니다. 네. 시세보다 이렇게 10% 가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매입을 안 한 경우에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버티다 못 버티면 부도가 나겠죠. 덤핑을 하거나. 부도가 나면은 60% 80% 분양인데도 안 되니까 부도가 난다면 60%대로 내려오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값이 정상 가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잘 정해주면 가이드라인을 잘 정부의 정해서 어떤 취지도 잘 이걸 필요가 살리고 있다. 예. 또 국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렇죠. 오늘 한국부동산은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 나왔죠. 네. 원장님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또 좀 줄었어요? 낙폭이? 네, 어느 정도? 우선 저기 매매 가격 낙폭은 좀 줄어든 반면에 예. 전세 가격 하락폭은 좀 더 깊어지고 있다. 전세 하락폭이 다시 커졌어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데, 예. 뭐 저는 이제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이제 비수기잖아요. 이제 설이 지나야 이제 소위 봄 이사철도 시작이 될 텐데 아직은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제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보면 한 70% 우리가 계약률을 예상했는데 좀 부합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흥행 실패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왜 얘기를- 계약률은 바로바로 공표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건설사가 이제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요, 건설회사들. 예, 만약에 이게 한 80 내지 90% 됐다면 공개했겠죠. 그래요? 예, 그러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계약률이 다음에서 이어지는 게 소위 이제 분양률, 계약률, 이제 입주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원 자료만 보면 당분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내지는 올해까지는 전세 매매 그리고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위 좀 하향될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조금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 우리 한 교수님 이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서 뭔가 좀 특징적인 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따라서 이제 하락하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그런데 지금 잠시 한 2주 정도 예. 전세 매매는 하락폭을 줄이는 게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3주째까지. 근데 전세 가격이 이제 약간 선행성이 있는데 잠시 2주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시 심리가 꺾인다는 얘기죠. 부동산 심리가 다시 꺾인다.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했지만. 했지만 2주 정도 효과는 있었고 반짝 효과. 했다가 반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결과 가치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왔는데 이 나온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 4구 발이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올해 좀 많습니다. 작년에 한 해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 물량도 적었어요. 저걸 좀 다 합해봤자 한 3, 4천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대단지만 해도 11,000개가 되고요. 대단지 아닌 뭐 200, 300세대 소단지까지 다 합치면은 계산상 한 24,400가구가 나옵니다. 그중에 한 1, 2천 가구는 뭐 역세권 행복주택 이래가지고 좀 소형이긴 하지만 총량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정 물량이 3만에서 4만 사이를 보는데 4만 정도. 네, 근데 4개구에 2만 개가 몰렸다는 거는 결론은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빈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더 나오니까 지금 지표가 벌써 적용이 되지 않았나. 적용이 돼서 이 현상이 나오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가 지금 아직도 전세를 다 못 맞춘 것 같아요. 거기 3,000세대가 지금 입주하잖아요, 2월 달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시장에 녹아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 현상이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요.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짧게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뭐 살 생각을 아주 접어야 됩니까? 예, 한 교수님 아까 좀 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가 보통 1, 2분기 정도 매매에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서울만 놓고 보면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올해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는 전세
그 하락폭이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은 하반기에? 지금은 이제 이주 물량이 워낙 적고 네. 전세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계약이 많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이 멈추거나 내년 정도 되면 서울 지역은 전세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세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을 좀 눈여겨보시. 지금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서울이 약 53인데요. 이게 약 한 65나 70으로 된다면 이 전세 가격은 좀 덜 내리고 매매 가격이 많이 내린 그 분모가 매매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아무래도 집을 언제 사면 좋으냐 질문이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뭐 네. 간결하게 결론 말이면 올해 말까지는 좀 적어도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1차 매수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1, 4분기가 아닐까. 그리고 2차는 좀 더 경기가 좀 더 침체가 간다면 한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집값의 하락 추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논란이 많은데요. 그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